오디오로 듣는 라디오 실화 극장 남자왕의 사건 저장소. 정인숙 피살 사건. 1970년 3월 17일 밤 11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인근 강변삼로. 검은 코로나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한 남자, 뒷좌석에는 한 여자. 그리고 잠시 후 차 안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운전석의 남자는 허벅지에 총을 맞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피살된 여성의 이름은 정인숙. 당시 25세. 서울의 고급 요정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있던 남자는 그녀의 넷째 오빠, 정종욱. 이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절 벌어진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 중 하나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정인숙은 원래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4.19 혁명의 여파에 휘말리면서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한때 누렸던 호화로운 삶. 정인숙은 그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명지전문대를 중퇴한 정인숙은 KBS 라디오 방송 작가 장사공과 사귀게 됩니다. 장사공은 당시 KBS에서 인기 드라마 태양은 늙지 않는다를 집필할 정도로 잘 나가는 작가였습니다. 정인숙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애인은 유명한 작가야. 두 사람은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한때 정인숙은 장사공의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두 사람은 합의 끝에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공은 정인숙의 사치와 오만함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KBS 최고 인기 작가로 수입이 상당했던 장사공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생활비를 대주던 사람이 사라지자 정인숙은 막막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살려 한 요정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요정의 이름은 선운갑. 그리고 그 요정의 소유주는 훗날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시해한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김재규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혼이었던 정인숙은 아들을 한 명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시 정권 최고위층 인사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훗날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영욱이 미국으로 망명한 뒤 쓴 자서전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정인숙의 수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수첩에는 각계 고위 인사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재벌 회장 여러 명, 박종규 대통령 경호실장, 이우락 주일대사,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이 수첩의 실제 존재 여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인숙의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가장 유력하게 지목된 인물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이 사건을 보도할 때도 정일권의 사진이 실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신민당 조윤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 중에 당시 대학가에서 떠돌던 노래를 직접 불렀습니다.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개사한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의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를 죽이지 않았다면 영원히 우리만 알았을 것을.
죽고 나니 억울한 마음 한이 없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노래가 불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당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후 정인숙의 오빠 정종욱이 정일권을 찾아가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오랫동안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인숙의 아들 정성일이 미국에서 성장해 성인이 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정일권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성일은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 즉 정인숙의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정일권이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정일권이 사망했습니다. 소송은 결론 없이 유야무야 끝났고 정성일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범인은 정인숙의 오빠 정종욱.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정종욱은 정인숙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동생의 문란한 행실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인숙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심한 폭언을 가하자 가문의 명예를 위해 동생을 살해한 뒤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수사는 일주일 만에 종결되었지만 처음부터 의혹이 따라붙었습니다. 너무 빠른 종결, 너무 쉬운 결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정종욱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1989년 출소한 정종욱은 자신은 정인숙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10월 8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종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범인이라고 한 것은 내외적인 압박 때문이었고 실제로는 정부기관에서 나온 사람이 총을 쏜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과학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당시 정인숙이 입은 총상의 각도를 분석하면 총알은 운전석 쪽 혹은 왼쪽 창문 밖에서 발사되어야 그 각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종욱이 운전석에 앉은 채로 몸만 돌려서 뒷좌석에 정인숙을 향해 총을 쐈다면 총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집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쏘면 총을 쏜 사람의 손이나 옷에 화약흔이 짙게 남아야 합니다. 당시 수사 결과는 정종욱에게서 화약흔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범인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숙 본인에게서 화약흔이 검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발표에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인숙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일개 요정종업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적을 보면 그 신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정인숙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에서 해외여행은 일반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 탔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네에서 자랑거리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고관들조차 단수 여권으로만 해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인숙은 당시로서는 극히 드물었던 복수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9년 정인숙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의 경호를 맡은 사람들은 일본의 야쿠자였습니다. 당시 정인숙이 아들과 함께 도쿄에 머물 때 박종규 경호실장의 부탁을 받은 제1한국계 야쿠자 두목 정건영이 그녀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요정 종업원이 일본 야쿠자 조직의 보호를 받으며 곡수여권으로 해외를 오갔다는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인숙은 단순한 요정 종업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방송팀은 실제 사건 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차량 내부에서 직접 총격을 가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정인숙을 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을 재조사한 감식 전문가는 정종욱의 허벅지에 남은 총상 역시 타인의 개입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여러 차례 방송에서 다뤄졌습니다. 1990년대 문성근이 진행하던 시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인숙의 아들 정성일이 직접 인터뷰에 출연해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성일 역시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외삼촌 정종욱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물론 모든 시각이 정종욱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993년 5월 월간조선은 정종욱이 범인이 맞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정종욱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직후 정종욱은 범인이 40대 괴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흉기는 처음에는 칼빈 소총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권총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출소 후 2년이 지난 1991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범인이 2명이었으며 그중 1명은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같은 해 한 스포츠 신문에 연재한 자신의 수기에서는 범인이 신장 175cm 정도의 20대 남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 4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종욱은 다시 입장을 바꿉니다. 당시 공포에 질려 앞만 보고 운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범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40대 괴한에서 얼굴에 흉터가 있는 20대 남성 2명으로 그리고 다시 본 적이 없다는 진술로 월간조선은 이 일관성 없는 진술 자체가 정종욱이 범인이라는 의심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진실 공방과는 별개로 오랜 세월 떠돌아온 도시전설도 있습니다. 정인숙이 희대의 명기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그녀의 신체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인터넷상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인숙의 시신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낙태 시술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신체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소문은 일제강점기 당시 여러 남자의 의문사와 관련되었던 기생명월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와전되어 정인숙에게 옮겨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 사건이 해외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대 정치 스캔들로 꼽히는 몽골 모델 살인 사건입니다.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측근이었던 정치 분석가와 내연 관계였던 몽골 출신 모델이 쿠알라룸푸르 외곽 정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정인숙과 마찬가지로 총격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내연녀와 헤어지고 싶어 했던 남성이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최고위층이 개입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체포된 실행범들은 나집 라작 전 총리의 경호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배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인숙 사건은 이후 여러 차례 영화와 드라마로 재현되었습니다. 1992년 영화 나는 너를 천사라고 부른다가 처음으로 정인숙을 다룬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우 강민아가 정인숙 역을 맡았는데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 촬영 당시 야쿠자들이 자발적으로 경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과거 실제로 정인숙을 경호했던 야쿠자들이 간부가 된 뒤 그녀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보내 무상으로 경호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정인숙에 대해 묻자 이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청난 거물급 귀부인 정도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영화는 흥행과 비평 양쪽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1995년 MBC 특별기획 제4공화국에서는 신인 탤런트 조미령이 정인숙 역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정인숙은 오빠를 압박하고 정일권과 박종규조차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 강한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드라마는 또한 박정희의 아내 유경수가 정인숙의 아이 아버지가 박정희라는 소문을 듣고 직접 추궁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후로도 이 사건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재조명되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0년 3월 17일 밤 서울 합정동 요정 종업원으로 알려진 25세 여성 정인숙이 차 안에서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함께 있던 그녀의 오빠는 살아남았습니다. 검찰은 일주일 만에 오빠를 범인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총상의 각도, 화약흔의 위치, 그리고 정인숙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비정상적인 영향력, 이 모든 것이 검찰의 결론과 어긋나는 부분을 남겼습니다. 오빠는 30년이 지난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정부기관 사람이 총을 쐈다고. 그의 진술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정인숙의 아들은 20년 뒤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방의 사망으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이름들, 그 수첩의 실제 여부, 그날 밤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어느 것도 56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인숙 피살 사건 1970년 3월 17일 합정동 강변 3로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